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한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죠. 네,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 그리고 이걸 되찾으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광복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어떤 식민시대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렇죠.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 이게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왜 첫 시도는 잘 안 됐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료들도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됐죠? 네, 최근 시민단체 활동 뉴스 기사도 있고요. 친일 재산 형성과 법적 배경을 다룬 분석글,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까지 과거 청산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 그리고 친일 행위의 기준, 그리고 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위키백과나 법무법인 자료 같은 것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환수의 법적 근거는 뭔지,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또 왜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좀 흥미로운 지점, 생각해볼 지점들을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 이때 일부 협력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불을 쌓았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혼란기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불을 늘린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식민정부 고위직이나 군경 간부, 사업가 이런 지위를 이용한 거죠. 맞아요. 특히 일본 당국이 조선인들 땅을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인 걸 다시 싸게 넘겨받는 방식, 이게 주요 수법 중 하나였다고 하죠.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쌓인 재산이 해방 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1948년에 반민법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까지 출범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좀 초라했습니다. 네, 아시아 경제 기사를 보니까 활동 시작하고 1년 만에 정치적 반대 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682건 조사에서 기소는 221건, 판결은 40건에 그쳤고요.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14명뿐이고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그마저도 금방 풀려났죠. 그때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 9만 8천 명 유죄 판결 내린 거랑 비교하면 어휴.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당시 반공 안정 경제 이런 논리들이 과거사 청산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5년에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 유명한 친일재산 귀속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이 제정된 거죠. 근데 이게 수십 년 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가져온다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진정소급 입법 문제?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늘 있죠. 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공보 자료를 보면 우리 대법원은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나요?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공익을 더 중요하게 봤군요. 네, 그렇다고 법적 안정성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은 그 판결 효력, 기판력이라고 하죠. 그건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친일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하고 대상은 해방 전 취득 재산, 상속받았어도 환수 대상이다. 이런 거고요. 아,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네, 그런 골격입니다.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모든 협력 행위가 다 해당되진 않을 텐데요. 그 기준 설정이 아주 중요했죠.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대상 기간은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망까지고요. 네,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는 반민족 규명법에서 20가지 유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20가지나요? 꽤 상세하네요.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인가요? 5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어요. 첫째, 매국행위, 둘째, 항일운동 탄압, 셋째, 일제통치기구 참여, 넷째, 경제문화 침탈 협력, 다섯째, 침략전쟁 협력. 아, 그렇게 분류되는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20가지 중에 딱 3가지만 그 지위 자체로 친일행위로 봐요. 3가지요? 어떤 거죠?
일본한테 자기를 받거나 계승한 경우, 일본 의회 의원이 된 경우, 그리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간부였던 경우 이 세 가지만요. 아, 그럼 나머지 17가지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적극적인 협력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정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협력. 그게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군인의 경우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엔 장교 전체였다가 중좌, 그러니까 중령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소위 이상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정해졌어요. 적극 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실제 전투 참여, 나 병력 동안 참여 같은 거요. 만주국 군대 복무도 해당되고요. 아, 그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백선엽 장군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겠군요. 네, 만주국군 장교로서 항일부대 토벌에 참여한 행위가 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정된 거죠. 이게 꼭 조선인 독립군 토벌이 아니라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적극적 협력이라는 법적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 지위가 아니라 행위 내용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적 근거랑 기준이 마련되고 2005년 법에 따라 친일재상조사위원회가 2006년부터 4년간 활동을 했군요. 네, 위원회가 출범했죠. 그럼 실제 성과는 어땠을까요? 법 만드는 거랑 실제 재산 찾아내서 환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물론 쉽지 않았죠.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2007년에 첫 국가 귀속 결정이 나왔어요. 아, 첫 사례. 네, 머니에스 기사를 보면 이완용, 송병준, 고이경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 9명 후손명이 토지였어요. 154필지, 약 25만 제곱미터. 25만 제곱미터면 꽤 넓은데요? 넓죠. 근데 이게 당시까지 파악된 이 사람들 전체 취득 추정 토지의 0.64%에 불과했다는 점. 이게 좀 아, 0.64%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재산이 더 있었다는 건지. 그렇죠. 그만큼 환수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었는지 짐작해 하죠. 그래도 역사적인 첫 조치였어요. 위원회 활동 기간 전체로 보면 성과가 좀 더 있겠죠? 네, 4년간 총 168명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1,306만 제곱미터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1,306만 제곱미터. 공시지가로 959억, 시가로는 2,100억 이상 추정된다고요? 네, 그 재산들이 지금 독립유공자 예우나 기념사업 같은 데 쓰이고 있으니 분명 의미는 크죠.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송도 많았겠네요. 끊이지 않았죠.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데서도 언급되는데 대법원은 대부분 국가 손을 들어줬어요. 법의 취지를 살린 거죠. 하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산 형성이랑 친일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국가가 명확히 입증 못하면 환수가 어려웠어요. 결국 그 입증 책임 문제가 현실적인 벽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뭐 공식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기록에 남은 사람들 말고 좀 더 은밀하게 움직인 협력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밀정. 밀정.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한데요? 네,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어쩌면 일제 군경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독립운동 진영 안에 숨어들어서 정보를 빼내고 동지들 사이를 갈라놓고 심지어 치포나 암살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으니까요. 아, 내부의 적이었군요. 일제는 이 밀정들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뭐 영사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직접 고용했어요.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만주 영사관에 조선인 순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정보 수집이랑 밀정 관리를 맡겼다고 하죠. 조직적으로 관리했네요. 네, 심지어 독립운동단체 지도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공작도 했고요. 관전독립지당 간부 침투 사례처럼요. 그럼 배신 행위의 동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역시 돈인가요?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건 역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월 80원에서 100원. 이게 당시 경찰 월급의 3대가 넘는 고액이었다고 합니다. 3배요? 와, 네, 특정 인물 밀고 하면 1만 원 같은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고요. 물론 뭐 다 고액 연봉자는 아니었고 생계 유지 수준인 경우도 있었지만 금전적 요인이 컸던 건 분명히 보여요. 보미네라는 단체는 아예 회원들이 밀고 활동을 했다고요? 이건 뭐 대놓고 한 거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밀정 조직이었던 거죠. 근데 또 상황이 항상 단순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역으로 독립군에게 정보를 넘기는 이중밀정도 있었고, 아, 이중밀정, 신명교 같은 사례가 있었군요. 네, 또 잘못을 뉘우치고 귀순한 이동성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오마이뉴스 기사가 강조하듯이 대다수는 결국 돈 때문에
동족을 배반하는 길을 계속 갔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힘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존재였던 거죠. 참 씁쓸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0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났고 업무는 법무부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어떤가요?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 14년 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서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네, 14년 동안 한 건도요? 네, 위원회 활동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은 멈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아, 그래서 그 공백을 최근에 시민사회가 직접 메우고 나섰군요. 맞습니다. 충북 지역 광복회랑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선 거죠. 친일파 민영휘, 최연국 후손 명의 토지랑 매각대금 한 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민용이 후손은 청주 상당산성이랑 춘천 일대에 최연국 일가는 단종 태실지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이게 정부가 좀 소극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역사청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직 찾아내지 못한 재산이 많다는 것, 또 후손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문제들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행법이 1945년 이전 취득 재산에만 한정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요. 그래서 조사위를 다시 만들자, 법을 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친일재산 환수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해방 직후의 좌절부터 2005년 특별법 제정, 그 성과와 한계, 네. 그리고 친일 행위의 법적 정의, 또 밀정이라는 숨겨진 협력자들 이야기, 그리고 정부의 좀 조용한 태도 속에서 다시 불붙은 시민사회의 노력까지 참 길고 복잡한 역사죠. 이 문제가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왜 오늘날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할까요? 단순히 과거사 정리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식민 유산이 남긴 불평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전히 논쟁 중인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룬 자료들은 주로 토지나 돈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재산 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친일 협력의 대가로 얻은 게 과연 물질적인 것뿐이었을까 하는 거죠. 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당시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인맥, 더 좋은 교육 기회 같은 것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세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유산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다뤄야 할지, 이건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깊은 고민거리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